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확전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전면 충돌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만난 미중 두 정상, 수출 통제나 대만 문제 같은 핵심 이슈에선 이견을 좁히진 못했지만 가장 우려하는 무력 충돌 위기만큼은 양국 군사 한라인 복원에 합의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경기 침체에 직면한 시진핑 주석, 결국 각자의 필요에 의해 미중 관계 현상 유지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40km 떨어진 피롤리 정원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으며 인사합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4시간 넘는 회담에서 두 정상이 우선 뜻을 모은 것은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강화입니다.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世界经济开始复苏，但动力不足。 이를 위해 군사소통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고 정상 간 직통 한라인 개설에도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은 고위급 소통을 끊었고 올해 초 미국 본토 상공에 침입한 중국 정찰 풍선이 격추되는 등 양국의 대립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Any concern about anything between our nations or happening in our region, we should pick up the phone and call one another and we'll take the call. That's an important progress. 마약 퇴치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재료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해왔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지만 미국이 원했던 AI 무기 사용 금지까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관계를 좀 관리해야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와 미중 경쟁을 대화 국면으로 좀 바꿔야겠다는 시진핑의 의지로 이루어진. 워싱턴 포스트는 칼럼을 통해 시진핑은 바이든의 친구가 아니다라며 중국에 신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사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난제들이 워낙 많아서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윤상 특파원,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양측에 이견이 있었다는 걸 숨기진 않고 있죠. 네, 양국 정상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확전을 막았지만 핵심적인 갈등 현안에선 거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곳 중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가 대만 문제인데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시 주석은 중국 외교부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며 대만 통일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고 했는데요. 중국 SNS에서는 이 발언이 6억 회 이상 검색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은 하나의 중국 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미국이 대만 무장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만 문제 접근 방식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첨단 반도체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 통제 등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은 미중 간 갈등의 템포를 조절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만 이룬 건데 근본적 해결책이 없었던 만큼 양국의 긴장 수위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미국 언론들은 애초부터 기대가 크지 않은 회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이번 회담만으로는 양국 경쟁을 부추기는 근본적인 문제 완화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중국 현지 매체는 중국에 대해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강경책이 더 거세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런 회담 결과를 떠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 주석이 잊고 있던 부인의 생일까지 챙기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헤어진 뒤엔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통역자 배석 없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정원을 산책합니다. 현관 앞에선 두 정상은 양국 우호 증진을 다시 기원합니다. 我想我们的这种关系会继续下去。 I agree. 시 주석의 의전 차량을 발견한 바이든 대통령이 찬사도 보냅니다. It's a beautiful vehicle. 啊，这车好漂对，亮我们红旗车，国产，看一下。 담소 중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부인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도 건넸다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느라 아내 생일이 다음 주라는 사실도 잊었는데 일깨워줘 감사하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 생일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20일을 정확히 기억한 겁니다. 4시간 넘는 만남이 훈훈하게 이어졌지만 시 주석을 보낸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에 대한 질문을 받고 1980년대 이래 독재자였다고 돌발 발언을 한 겁니다. He is. I mean, he's a dictator in the sense that he is a guy who runs a country that is a communist country that's based on a form of government totally different than ours.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고개를 돌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난 팀쿡 애플 CEO는 부친이 6.25 전쟁 참전 용사였다면서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팀쿡 애플 CEO를 만났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저도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 만남은 애플 측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팀쿡 CEO는 접견에서 부친이 한국전 참전용사여서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한국 협력업체와 정부의 도움 없이 애플이 현재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부친의 헌신에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면서 한국 기업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5년간 한국 기업들과 1,00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향후에도 한국의 역량 있는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GM도 한국 정부의 규제 개혁을 평가하며 한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도 돌입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내일 개최된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고 대중국 견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년 만에 정상회담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이 곧 민생이라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간 사이 국민의힘에선 윤심 공방이 한창입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앞세워 압박하자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신경전이 한창인 두 사람, 결국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내일 오전 당대표실에서 별도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혁신위를 사흘 연속 비판하던 김 대표가 봉합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자리입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혁신안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강대강 충돌로 비춰지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안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공청관리위원회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면담에서는 몰아붙이기만 하는 인 위원장을 향한 속도 조절 요구 등도 나올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도 인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한 건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혁신안에 대통령실이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맞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혁신이 권고대로 험지에 출마할 건지 본인 지역구에 나올 건지 묻는 취재진의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울산 출마하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혁신위는 혁신안이 거부될 경우 해체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두 사람의 회동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에선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새 규합에 나선 겁니다. 첫 메시지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와의 이 결별을 요구한 이들은 다음 달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4명이 참여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며 혁신계로 불러달라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에 가장 먼저 강성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이장직 사퇴와 의원들의 강성 유튜브 출연 금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친문 팬덤, 또 친명 팬덤으로부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그 매운맛이 다릅니다. 같은 당, 같은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대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 독재를 압도하기 위해 역대 최악인 민주당의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당내 의견을 함께하는 의원들은 40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소개했고 당장 탈당을 논의할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당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말쯤 가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텐데 아마 12월 달쯤 되면 12월 중순쯤 되면 이게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저는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둔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합당한 요구라면 들어주겠지만 부당한 정치 공세는 일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작 당내에선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범죄대응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저희 TF가 검사범죄대응TF이긴 하지만 검사 출신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하면 검토해서. 최근 한 장관의 위헌정당 심판 청구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만약에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한 장관을 향한 거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찰진한 깡패 영화 같습니다. 탄핵 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 TF는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 탄핵 소추안에 검사 2명을 추가하고 오는 23일로 일정을 앞당겨 탄핵안을 처리하자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거리를 두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 장관한테는 무관심이 답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고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장관 탄핵에 관심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또 의총에서도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 총선에서 역풍을 맞거나 한 장관을 오히려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서울 메가시티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그리고 인천시장이 3자 대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환 기자, 세 사람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새 지자체장은 1시간쯤 전인 오후 6시 이곳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조금 전 회동을 마치고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발표하고 있는데요.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 등 서울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도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은 내년 안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은 서울시 김포구가 되더라도 203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서울 인근 다른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포 다음은 뭐 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고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도시들 또 한 서너 개 더 될 수도 있고요. 이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여당의 정책 방향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지방 소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걸 포괄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반면 김동연 경기지사는 서울 확장이자 지방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시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3명의 광역단체장들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 유관기관들이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매도 때 빌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개인 투자자는 90일,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는 1년인데 이걸 똑같이 90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되갚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빌린 주식 금액 대비 갖고 있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이 개인은 120%, 기관은 105%였는데 이건 역시 105%로 일원화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담보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공매도 대안이 나왔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담보 비율을 낮춰서 공매도 세력에게 선물을 줬다. 공매도를 전산으로 관리한다고 명시했어야 한다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확실한 제도 개선이 안 되면 공매도 중단 연장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윤수민 정치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 부인인데 제2의 땡땡땡, 제2의 뭡니까? 네, 한동훈 장관의 부인이 진은정 변호사를 두고 이 제2의 김건희라는 말이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진 변호사 적십자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됐죠. 김남국 의원, 제2의 김건희 여사라며 대통령 임기가 창창히 남았는데 한 장관 부인까지 주목받는다고 지적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제일 불편해할 거라며 이 레임덕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첫 등장이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김건희 여사와 잇따라 비교하면서 과도하게 이목에 집중된 것에 불편해했습니다. 무슨 화보 찍듯이 7장, 8장을 쫙 찍어서 스냅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김건희 여사의 화보처럼 한동훈 장관 미래 대통령 후보자의 화보를 찍듯이 과하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당연히 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네, 한 장관은 어제 이 확대 해석을 경계했죠.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처음 공식 활동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 네,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 부인에 대한 관심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여권 내에서는 일단 부인에게 총선 출마 허락은 받은 걸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당에 공천받는 것보다 부인한테 공천받는 게 제일 어렵다. 한동훈 장관 부인은 남편을 공천했다. 부인이 이 정도로요. 언론에 놓으면서 봉사하면요. 결국 이제 그 남편 적극 돕겠다. 네, 보니까 여야 모두 입맛대로 의미 부여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보이는데 온통 관심은 총선이네요. 네, 홍 시장이 복잡한 정치가 싫어서 이 대구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이 마음은 온통 총선 생각뿐인가 봅니다. 오늘 대구시청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는데요. 영호남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 논의를 위한 자리였는데 본론에 앞서 이 말부터 했습니다. 서울이 지금 정신없을 뿐이지 어디까지? 서쪽 어립니까? 예, 서쪽입니다. 듣기로는 유승민도 서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던데. 말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서쪽으로 해서 내가 듣기로는 유승민의 취지가 상당하다. 참파전하면 얼마나 됩니까? 저걸 보니까 정말 총선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요새 거의 매일 SNS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일침을 놓았는데요. 한두 번 공포타는 위협을 느끼지만 계속되는 아무 말 대잔치는 전혀 감흥이 없다. 반윤을 기치로 신당을 만들어도 세력을 모으지 못할 것이라고요. 네, 홍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의 이 신당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구 중심의 신당을 말했기 때문이겠죠.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겠다. 네, 홍 시장 이 말을 듣고 SNS에서 대구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 안 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범죄 트라우마 지원센터 등을 방문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데요. 정책 행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보수 지지층 다지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죠. 총선을 앞둔 대구 뜨거운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1인자의 거주지를 전격 급습했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힌 이스라엘은 이제 남부로의 진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를 향해 미사일이 떨어지고 곧바로 거대한 연기구름이 퍼집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1인자 이스마일 하니에의 자택을 어젯밤 재차 공습한 겁니다. 정치 지도자 하니에는 최근 전 세계 아랍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هذه العصبة المتغطرسة بل هذه العصابة المتغطرسة أنهم غرقوا في رمال غزة سيكون ذلك قد كلفهم كثيرا.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하마스 고위 지도자들의 회의 장소이자 테러 기반 시설로 사용됐다며 공습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니에의 사망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본부로 지목한 알시파 병원에 여전히 머무르며 하마스 소탕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병원 내부에 있는 남성 1000여 명 모두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고 일부는 알몸 상태로 무기 수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MRI 센터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소총과 탄창이 발견됐고 버려진 군복도 보입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빠져나간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We found a backpack with what appears to be very important intelligence, including a laptop. 북부 장악 완료를 선언한 이스라엘군은 남부 진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남부작전 수행에 대한 질문에 지상전에 앞서 내각에 제출했던 계획서에는 북부와 남부 모두 포함됐다고 답한 겁니다. 남부엔 피난민 200만 명이 머물고 있어 새로운 인도주의적 재앙이 우려된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하마스 대원의 몸에 블랙박스처럼 장착된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하마스가 첫 기습을 감행한 날, 하마스 대원들이 지하 터널을 지나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측과 교전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폭발음이 울리고 픽업 트럭을 탄 하마스 대원들이 철책 울타리를 향해 질주합니다. 철책을 넘으며 손으로 진격 방향도 가리킵니다. 2분 만에 두 번째 보안 철책을 넘어 이스라엘 남부 마을로 향하고 그제서야 동이 트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달 7일 새벽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CNN이 공개했습니다. 휴대용 대전차 무기인 로켓 추진 수류탄을 등에 메고 총을 난사하는 대원들. 쓰러진 이스라엘군을 보자 기념하는 영상을 남기며 환호합니다. 이른바 셀카도 찍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يسبق إليه من كان قلبه دفاق ومع هذا الصبح وبهذا الإنجاز نسأل الله فتحا مبينا ونسأل الله نصرا مؤزرا. 기습 당시 하마스 대원들이 이용한 지하터널 모습도 담겼습니다. 바닥엔 물과 침낭 등 생활용품이 널브러져 있고 거미줄처럼 여러 개의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장대원들이 공격 당일 터널로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포착된 것은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100분 넘는 길이의 이 영상은 하마스 무장대원이 착용한 보디캠에 찍힌 겁니다. 철책을 넘은 무장대원들은 65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이스라엘 땅을 활보했습니다. 군 기지 접근을 시도하던 무장대원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은 뒤에야 영상은 끝이 납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백화점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죠. 그런데 시민들이 메시지를 띄울 수 있도록 한 이벤트 전광판에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치된 서울의 백화점 전광판에 한국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암시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영어 문구도 한 화면에 송출됐습니다. 이 백화점 전광판에 문제의 글이 올라온 건 그젯밤 10시쯤입니다. 이 백화점은 연말을 맞아 시민이 QR코드를 찍어 입력한 메시지를 전광판에 띄워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미리 설정한 60만 개의 비속어와 욕설 등은 자동으로 걸은 뒤 전광판에 메시지가 뜨는데 해당 단어는 금칙어 목록에 없던 겁니다. 거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곧바로 메시지가 없어지도록 조치했지만 그 사이 일부 시민들이 이를 발견해 고객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문제가 발견된 후 해당 전광판에는 메시지 이벤트 대신 크리스마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측은 1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행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유감이라며 재정비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의 메시지 작성자에 대한 정식 수사를 위해 오늘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단체로 병원에 가서 진료 접수하는 사람들, 대부분 건장한 청년들인데요.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골라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병원을 찾은 건장한 체구의 남성들.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단체로 진료 접수를 합니다. 얼마 안 돼 이들은 다른 병원에 나타납니다. 교통사고를 또 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20대 A씨가 이끈 보험 사기 일당.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27차례에 걸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3억 원을 챙겼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렌트카에 태웠습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으면 운전자에겐 100만 원, 동승자에겐 50만 원씩 맡은 역할에 따라 돈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차선을 조금 모르든지 이래서 접촉사고가 일어났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살짝 스쳤는데
아픈 데를 신문도 내고 이런 게 좀 이상하기도 했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1톤 트럭과 부딪힙니다. 20대 B씨가 이끈 보험 사기 일당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이 표적이 됐습니다. 일당은 버젓이 경찰서 주변에서 차선 위반 차량을 물색하며 보험 사기를 노렸습니다. 챙긴 돈은 모두 7억 원.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보험료를 편취한 것을 보고 보험사에서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적 사항을 동용해서 병원 치료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51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41명이 20대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만취운전으로 차량을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풀려나자마자 다시 운전대를 잡고 또 사고를 냅니다. 음주사고 2시간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해서 모두 7대의 차량을 부순 겁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흰색 승용차가 골목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던 가해 차량.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사고 충격에 앞범퍼가 떨어져 나갔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잠시 후 피해 차주가 경찰과 함께 차량 상태를 살핍니다. 핸들이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를 불러가지고 렉가루다 아침에 가해 차량은 이후 차량 4대를 더 들이받은 뒤에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또 들이받은 겁니다. 앞선 사고를 낸 지 불과 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경찰에 차를 이동 주차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시 주차하려고 그러다가 사고를 냈다. 본인이 과실 들이받은 거에서는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음주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등이 없으면 조사를 마친 뒤 일단 귀가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아킬레스건은 탄성이 강해서 십자인대 파열 등 재건 수술에 이용됩니다. 기증자가 적어서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죠. 그런데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아닌 절반 크기의 반쪽짜리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반쪽짜리를 이식받은 환자가 6,500명이라고 합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연노란빛 넓적한 물체를 가위로 자릅니다. 발뒤꿈치 힘줄 아킬레스건을 다듬는 모습입니다. 강한 탄성을 지닌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 등에 이용되는데 국내에는 기증자가 적어 주로 수입합니다. 두께가 1cm 넘어야 정상으로 보는데 반쪽짜리인 값싼 아킬레스건을 정상 제품으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냉동 보장 상태로 수입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구별이 힘든 점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당은 이런 방법으로 한 건당 30만 원의 차익을 얻었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 원의 요양급여도 챙겼습니다. 이런 반쪽 아킬레스건은 상급 대형 병원을 포함한 전국 400여 곳에 납품됐고 실제 6,500여 명의 환자에게 사용됐습니다. 이식된 힘줄이 약하니까 그 초기에 불안정성이 좀 증가될 수 있다. 재활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더디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이번에 적발된 85명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52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반쪽 아킬레스건을 수술할 때 알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대신 영업사원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6년 전 경북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죠. 시민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일대가 심하게 흔들리고 놀란 주민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입니다.
110명 넘는 사상자에 1,8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듬해 2월에도 규모 4.6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지진이 핥히고 간 상처는 여전합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안에 물도 세고. 트라우마 센터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소리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그게 공포로 느껴져요. 서울에는 깜짝 이래 놀라고 식은땀 쫙 나고 이런 거예요.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물주입 때문에 발생했다는 정부 발표 이후 포항 시민 등은 지열발전에 참여한 정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2017년 지진과 2018년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 거주 시민에겐 300만 원, 한 번 겪은 시민에겐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열발전 사업으로 지진이 발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입니다. 지진 피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은 5만여 명, 정부와 업체 등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소송을 내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줄 소송도 예상됩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시 인구는 51만 명으로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1조 5천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리하게 하려고 통장에 300억 원이 넘는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은행 계좌에 349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대법원은 오늘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결론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유리하게 하려고 모두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공범 안모 씨의 도움을 받아 4월엔 100억여 원, 6월엔 71억여 원, 8월엔 38억여 원, 10월엔 138억여 원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중 100억 원 위조 증명서는 그해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증거로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최 씨가 또 다른 부동산을 사면서 제3자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 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올 7월 항소심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선배님 가야 돼요. 그죠? 오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후 치러진 첫 수능. 까다로운 선택지로 변별력을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킬러 문항이 빠진 올해 수능. 국어, 수학은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문학에서는 변별력 확보하느라 어렵게 나와서 조금 까다로웠어요.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국어 어려웠는데 막 엄청 킬러라고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출제위원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소위 킬러 문항으로 부를 만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선택지 내용을 까다롭게 해 정답을 찾는 데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공통 과목인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어 변별력이 확보된 것으로 지난 수능보다는 쉽지만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다는 수학에서도 킬러 문항은 없었습니다. 단답형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 최상위권의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애들이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안 냈지만 준 킬러 문항을 내면서 시간 소요가 좀 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띠고 있는 거죠.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 열풍으로 재도전하는 수험생이 늘면서 28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역대급 N수생 비율 때문에 수험생 체감 난도와 실제 성적 간의 괴리가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LG가 우승턱을 쏩니다. LG전자를 필두로 각 계열사들은 29% 할인 같은 우승 세일 이벤트에 나섭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29년 만에 우승 소식 뒤 이번엔 팬들과 소비자들이 기다리던 우승턱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LG전자가 일부 가전 29% 할인 등 대대적인 이벤트를 예고하자 팬들도 일반 소비자들도 반깁니다. 유니폼을 입어야 하는데 스타일러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9년 만에 우승인데 29% 정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혼을 예정 중이라서 지금 가전을 할인한다면은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LG는 구본무 선대회장부터 구광모 회장까지 각별한 야구 사랑을 보여왔습니다. 2018년 취임한 구광모 회장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것도 우승 직후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적 LG 팬 여러분,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우승 소식 후 가장 관심을 모았던 LG그룹의 할인 행사. LG전자는 오는 21일 일부 제품 29% 할인에 돌입합니다. LG 생활건강은 온라인 직영몰에서 화장품 등을 최대 71% 할인된 가격에 내놓습니다. LG U+도 넷플릭스 등 OTT 1년 구독권을 제공합니다. 앞서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팀의 모기업은 구단을 위해 기꺼이 응원해준 팬들에게 보답 행사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SSG 랜더스가 우승을 차지하자 신세계가 할인에 나섰고 2017년 기아 타이거즈 우승 땐 기아가 선착순으로 자동차를 최대 12% 할인 판매했습니다. 2019년 두산과 2014년 삼성도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서울을 연고로 둔 LG의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거리 퍼레이드를 여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즌이 끝나서 선수단과의 일정 조율이 힘들어 보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우승팀에게만 허용되는 특전, 바로 연고 지역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환영식과 퍼레이드입니다. 29년 만에 LG 트윈스가 우승하면서 올해 서울에서도 이런 축제가 벌어질까 팬들과 시민들의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광장에서의 축하 환영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로 예정된 서울광장 아이스링크 설치 공사를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LG 트윈스 구단 측의 환영식이 가능한 날짜까지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LG 트윈스 구단 측의 답변을 듣지 못해 사실상 무산될 조짐입니다. LG 트윈스 관계자는 선수들과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단 측은 시즌이 끝난 선수들이 이미 개인 일정 등을 잡아놔 환영식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진 구단주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주최하는 내일 축승회가 LG 트윈스의 올해 마지막 공식 일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기록적인 엔저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엔화가 쌀 때 사두자라는 투자 심리에 엔화 예금액은 역대 최대로 늘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직장인 안모 씨는 최근 원엔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엔화 예금을 개설해 1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나중에 출금할 때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좀 환차익을 좀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미리 환전을 해놨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엔화 예금 잔액은 86억 1천만 달러로 2012년 6월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기록적인 엔저에 개인들은 쌀 때 사두자며 엔화를 사고 기업들은 수출로 벌어들인 엔화를 환전하지 않은 채 통장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원엔 환율은 100엔당 856.8원으로 15년 10개월 만에 8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의 영향입니다. 완전히 바닥인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사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이제 매수를 권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면 엔화 가치도 오르게 되는데 일본이 경기 부양을 위해 당분간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엔화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도심이나 강변에서 대열을 지어 달리는 달리기 모임 많이 보게 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달리기가 유행하면서 다치지 않고 오래 빨리 뛰게 돕는 스포츠 산업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카메라 유찬 기자입니다. 초겨울 날씨 속에서도 달리기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퇴근 후 거리를 함께 달리는 직장인들을 겨냥한 맞춤형 산업도 커지고 있는데요. 저도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당산 철교까지 왕복 6km를 러닝 크루와 같이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도 아팠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땀을 흘리니 달리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랑 서울의 다양한 풍경을 보면서 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뛰고 나면 너무나도 그 기분이 상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새로운 목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내년 3월에 도쿄 마라톤 나가게 돼가지고 그거 목표로 이때 도쿄는 풀마라톤이거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달리기지만 발과 무릎에 전해지는 충격은 체중의 최대 5배에 달해 부상 위험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속도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고 속도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곧은 자세로 뛰는 것이 이제 부하를 줄이고 허리에도 부담을 줄이고 이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오래 안전하게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스포츠 산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맞춤형 깔창을 제작해줍니다. 발바닥 모양과 아치의 높이, 무릎을 굽히고 펼 때마다 관절이 뒤틀리는 정도 등을 점검합니다. 맨발로 섰을 때 어긋났던 발목과 무릎의 정렬이 맞춤형 깔창을 신은 후 어느 정도 개선됐습니다. 발을 측정한 다음에 가지셔야 되는 올바른 골격을 구현하고 고객님의 러닝 방식이나 거리에 맞게 저희가 인솔 제작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세를 촬영하고 분석해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러닝화를 추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제 몸 컨디션을 좀 알고 발에 맞춰서 제 몸에 맞춰서 케어받는 느낌이 들어서 한 60%가 여성이고 40%가 남성이고 특히 30대 여성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 온라인몰에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러닝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습니다. 전문가가 1:1로 달리기 자세를 교정해주는 수업도 등장하는 등 관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카메라 유찬입니다. 앞으로는 거리에서 로봇과 마주치는 날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법이 바뀌어 내일부터 배달 로봇도 사람처럼 인도로 다닐 수 있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다양한 배달 로봇을 만나고 왔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포장한 음료와 디저트를 담습니다. 잠시 뒤 바퀴 달린 로봇이 혼자 길을 나섭니다.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평균 속도는 사람 빠른 걸음과 비슷한 시속 6km. 길 한복판에 놓인 전동 킥보드도 알아서 피해갑니다. 로봇은 원래 도로교통법상 차도로 다녀야 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별도로 보행자 인증을 받은 로봇은 앞으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실외 이동 로봇 저처럼 인도로 다닐 수 있는데요. 횡단보도에서는 빨간불에 멈췄다가 파란불이 켜지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커피를 배달해온 또 다른 로봇. 법이 바뀌면서 앞으로는 단지 밖에서의 배달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로봇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게는 500kg, 속도는 시속 15km를 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 감지 등 16개 항목에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휴대폰을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데 암만 그 로봇이 피해 간다 그래도 사고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사고나 법 위반 시 책임은 관리 업체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 위반이나 무단 횡단을 하면 사람과 똑같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로봇의 책임이라면 형법상 사람처럼 처벌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어젯밤에 푹 잤는지 수면 관리부터 전화통화 내용 자동 요약까지 모두 AI가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AI의 능력으로 더 편한 일상을 만들려는 기업들의 불꽃 튀는 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를 마치자 요약된 통화 내용이 표시됩니다. 전체 내용은 자동 녹음돼 글자로 변환됩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서비스 A-입니다. 취향에 맞춘 음악과 TV 프로그램 추천은 물론 수면 관리도 해줍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곁에 두고 자기만 하면 잠을 잘 잤는지 호흡은 어땠는지 AI가 분석해줍니다. 호흡 소리를 분석해 수면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복잡한 문서도 척척 만들어줍니다. 기자가 직접 출장 일정과 관련된 키워드를 입력하니 AI가 10초 만에 A4 용지 4쪽 분량으로 출장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AI를 주제로 열린 SK그룹 기술전에서는 연산 능력이 뛰어난 고성능 AI 반도체 신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또 AI 서비스가 늘어나며 데이터 센터 서버 냉각이 중요해진 만큼 특수 기름의 서버를 통째 담그는 액침 냉각 기술도 선을 보였습니다. 시험 가동 결과 전기 사용량이 37% 줄었습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닌 개척의 영역입니다. 10년 뒤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 또한 지금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AI 포럼을 열었습니다. 내년 1월 갤럭시 S24에 스마트폰 사상 처음으로 AI를 활용한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KT도 지난달 초거대 AI 믿음을 내놨습니다. 최근엔 AI 아바타를 만들어 동영상 컨텐츠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도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AI 휴먼 현우입니다. AI 기술 혁신을 위한 기업들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올해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날 잠옷만 입은 어르신이 길을 헤매고 있었는데요. 지나가던 시민이 외투를 벗어줬습니다. 어르신은 덕분에 무사히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마음이 따뜻한 이 시민을 취재했습니다.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아침, 외투로 꽁꽁 싸맨 시민들 사이로 잠옷과 슬리퍼 차림의 노인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지나던 한 여성이 노인을 일으켜 세우더니 길가에 앉히고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줍니다. 따뜻한 음료와 핫팩도 손에 쥐어줍니다. 20분간 노인 곁을 지킨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의 외투도 돌려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납니다. 출근길을 멈추고 노인을 보살핀 시민은 직장인 김선 씨였습니다. 몸이 많이 떨고 계셨고요. 아마 이따 옷을 입혀드렸거든요. 너무 추우신 것 같아서 이제 옆에 붙어 앉으면 좀 따뜻할까봐 이제 붙어 앉아서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넘어지지 않게. 이 노인은 치매를 앓던 80대 남성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나와 혼자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런 한파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던 상황. 이분이 만약에 조금 더 있었다면 추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동사될 수도 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보살펴 준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김 씨 덕분에 2시간 만에 아버지를 찾은 딸은 지구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너무 우셔서 아버님 안전하게 가셔서 너무 다행이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경찰은 김 씨에게 내일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내일 출근길은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 합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서울은 영하 1도로 영하의 추위가 되겠습니다. 종일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겠고요. 모레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추위 속에 내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첫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와 서쪽 지방으로 10cm 안팎의 큰 눈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1c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 0도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3도로 한자를 쓰인 곳이 많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수도권과 강원은 내일 밤에, 충청 이남은 모레 오전에 그칩니다. 추위는 일요일에 누그러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2개로 줄인 방안이 국회 특위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국민 뜻을 묻는 공론화 절차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들이 내년 총선 유권자들입니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을 완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미룰수록 꼬이는 개혁 과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보도 9월 4일부터 출격!